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주요 일정이 있을 텐데요.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도 그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네. 일단 그 3월 22일 날 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전 주주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날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된대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긴축 신호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죠. 좀 민감하니까 챙겨보시고 3월 23일 날은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라든가 에어팟 있죠. 무선 이어폰 같은 거 그거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애플도 중요한 이벤트니까 챙겨보시고 3월 24일 날은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란 게임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1등하는 게임인데 그게 대만과 일본에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약간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수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 3월 26일 날은 금호석유 요즘에 경영권 분쟁 있잖아요. 주주총회 표대결 들어간대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그 연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연기금 매도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우리 투자자들 참 고민 많이 고민 많은데 뭐 기사를 보면 이번에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 비중 올린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런 거 논의 안 한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누구 말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26일 날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얘기가 나오겠죠. 뭐 올리면 올리는 거고 우리 논의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기대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뭐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주식 비중 올리는 스탠스가 딱 나오면 연기금 수급이 바뀌어요. 이번 주에도 뭐 증시 최대 변수는 역시 금리하고 환율 같은데 먼저 금리 살펴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7%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세가 이제 일종의 뭐랄까 아마 추세다, 이건 상수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성장주보다 민감주를 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오르는 건 이제 다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민감주가 간다는 건 좀 이제 투자 아이디어상으로 또 식상해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감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감주 내에서도 금리와 무관하게 성장할 섹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오르면 은행주 좋아지고 뭐 철강주 좋아지고 조선, 기계 막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리와 무관하게 성장할 민감주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철강주예요. 철강주가 경기 민감의 대표 섹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철강주냐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미국도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금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뭐 금리랑은 별 관계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얼마 전에 베이징시에서도 그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그렇죠. 황사도 이제 보고. 감산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감산 조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걸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 철강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철강 감산이 들어가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이 또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역시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환경 규제가 금리 오른다고 하고 안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감주 내에서도 금리와 무관하게 올해 좋아지는 걸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적응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대 1.8에서 1.9도 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열어놓지만 완만한 모드로 좀 갈 것 같아서 시장은 충분히 좀 적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하루에 뭐 7% 빠진 날도 있었잖아요. 뭐 러시아 문제 때문에.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물가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하향 조정됐다는 건 인플레 우려가 좀 꺾여요. 이렇게 좀 줄었죠. 그러면은 인플레 우려가 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경기 민감주들한테는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민감주는 사실 이 물가 따라가거든요. 이 원자재 가격.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유가가 여기서 더 안 갈 것 같은데? 이러면요
금리 상승 속도가 좀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증권사 보고서를 제가 토대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는요, 미국이 2분기가 가장 좋대요. 2분기가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3분기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돼요. 그 2분기 뭐 코로나 기저 효과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성장률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2분기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3분기, 4분기 꺾이고 내년 1분기는 더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플러스인데 유리 주는 거죠. 네. 성장률이. 그러면은 금리도 그걸 반영을 한다면 2분기가 금리의 피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안정화되면 네. 오히려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빠진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30원대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 좀 단기적인 어떤 환율 전망이 어떤지 이게 궁금한데 좀 그러니까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도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일단은 높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그 이번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네. 미국이 너무나 지금 좋아요. 왜냐면 돈을 경기가 좋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중국 다음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너무나 성장이 나와버리면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미국 금리까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달러화 강세 요인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달러화가 좀 강할 거라는 뭐 전망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달러화가 좀 강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네.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구조적으로는 결국엔 달러 약세로 가지 않을까. 왜냐 일단은 금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돈을 지금 엄청 풀거든요. 네. 풀면 그게 다 달러화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달러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네, 약세다. 장기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미국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코로나에서 다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뒤늦게라도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뭐 신흥국들 있잖아요. 네. 이 나라들도 쫓아갈 거고 경기를.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네. 순차적으로 유럽도 백신 맞고 경기가 살아나요. 그럼 미국과 갭을 좁힌단 말이에요. 네, 네. 적어도 하반기에는. 네. 그러면은 2분기에 일시적인 달러 강세가 오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저는 꺾이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달러라는 게 상대적인 평가잖아요. 또 네. 유로하고. 그래서 달러화가 계속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강하기보다는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의 상승은 보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 어쨌든 그 국채 금리가 한번 급등해가지고 네. 나스닥이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조금 그래도 나쁘게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화가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케이스면 달러화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완만하게 올랐어요. 그런 걸 가치가 올랐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달러화가 그렇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상승은 안 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달러 강세 부분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외국인 매수세 네, 회복 문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2분기까지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면은 외국인의 그 어떤 우리 국내 시장 유입은 한 2분기보다 조금 앞에 올 수도 있습니까? 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요즘에 그 매매하는 걸 좀 보니까 네. 그냥 외국인도 그냥 그냥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인데 요즘에 매매하는 거 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루는 한 1조를 사요. 네. 다음 날 5천억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인은 안 그랬어요. 예. 사면 계속 샀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그리고 팔면 계속 팔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이틀 사고 이틀 팔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되게 좀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날 달러화가 강하면요 팔아버리고요. 네. 달러화가 약하면 사버려요. 네.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에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외국인이 장기 투자하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 이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달러를 만약에 약세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굳이 탈출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매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미국의 반도체 굴기 이야기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이제 반도체 키워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투자가 이미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까?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행정명령을 이제 검토 중인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미국의 반도체 굴기는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되게 견제하잖아요. 네.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약간 지적재산권을 도용을 하고 이제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중국이 자꾸만 네. 그 신기술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그거 용납 안 하겠다. 그래서 반도체도 못 만들게 지금 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미국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생산 많이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이번에 텍사스에 한파도 오고 네.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가동이 안 된 걸 딱 보니까 이게 반도체 수급이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예. 근데 미국에선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마이크론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딱 열어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의 공장만 있어서 반도체 생산도 많이 하고 자동차도 하고 예. 이걸 원하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보니까 반도체는 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그 압력을 가해서라도 반도체를 여기서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중국이 아니라 네. 미국에. 그래서 약간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미국에 반도체 공장 안 짓고 막 이러면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관세 매기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기술력이 좋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이제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보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포석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대만에 TSMC가 있고 우리나라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있고 이들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미국에 아마 증설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공장을 짓는다. 예. TSMC는 이미 발표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자꾸 뉴스 나오는데 한 해 만에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하면 오스틴 공장 한파 사고도 났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도 증설의 필요성을 되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증설하면 또 좋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아마 세금 혜택을 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그 혜택을 받을 만한 게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미국의 이런 그 반도체 강화 정책이 네.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저는 같네요. 왜 호재라면은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계속 그런 것들을 더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수혜를 또 받겠지만 특히 반도체 장비 소재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잘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앞으로 그동안은 사실 안 줬다가 어쨌든 강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도 만약에 몇 개 짓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거기에 대만도 들어가고 우리 한국 기업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러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네.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이미 오스틴 공장에 같이 간 회사들도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면은 한국의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예. 네네. 왜냐 공장을 지으면 먼저 들어가는 게 반도체 장비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옛날에는 국산화가 좀 많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걸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 예전에 2019년도 일본의 수출 규제 터지고 나서는 네. 연구 개발해가지고 국산화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같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이건 정말 몇 년 만에 찾아오는 빅사이클이 올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반도체 굴기 안에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안 되고 네. 투자에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좀 어렵지만 예. 좀 공부하셔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하는 섹터가 있습니까? 역시 일단은 저는 반도체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그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그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드디어 가동이 들어갔대요. 아, 가동됐습니다.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네, 100% 가동은 아니고 아, 일부만. 네. 그 왜냐면은 처음에 할 때 이걸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동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가동이 시작됐다는 건 조만간 100%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랑 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스틴 공장 가동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좀 안 좋았어요. 지금 네. 가동이 안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한번 반도체, 아까 제가 뭐 그 반도체 굴기도 얘기해드렸지만 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건 해프닝 같긴 한데 시진핑 주석이 뭐 방한한다. 자꾸 한 번씩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시중에 나오는 네. 작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관관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백신 접종이 아마 가을에 많이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가을 이후에는 중국과 아마 2주간 격리가 해제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오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는 중국 소비주 좀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왜냐면 중국 물론 시진핑 주석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좋게 보는 게
이번에 중국의 화장품 데이터나 이런 걸 봤거든요. 네. 소비 데이터 네. 어마어마합니다. 소비가 한 30% 증가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실제 중국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됐는데 한국에서 제일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소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올해 분명히 좋아져요.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그 중국 소비주도 관심 있게 보시고 화장품을 비롯한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역시 철강주. 철강주가 왜냐면 제가 올랐으면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빠졌어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철강 업종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이제 신세계가 2,500억 규모 이제 지분 교환 계약을 맺었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반쿠팡 연합 전선이 구축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전자상거래 또 쇼핑 이런 분야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다 이걸 이제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분야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긴 해요. 왜냐하면 쿠팡과 네이버가 일단 1등이에요. 서로 이제 1등 다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점유율이 고만고만한데 누가 봐도 쿠팡 아니면 네이버가 이깁니다. 이 싸움은 다른 업체들이 여기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쿠팡이냐 네이버냐 이 싸움인데 일단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간의 경쟁은 계속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쿠팡은 돈이 일단 이번에 돈도 받았지만 물류 창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게 없어요.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직접 자기가 물건을 다 사다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예 배송까지 해줘요. 그래서 물류 창고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적자를 본 건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그래서 뭐 쿠팡의 이제 로켓 배송 서비스가 빅 히트 상품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쿠팡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이번에 상장까지 성공을 했는데 네이버는 왜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느냐? 네이버는 태생이 온라인 회사예요. 오프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처럼 그렇다고 투자해서 만들기도 어렵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뭐 이마트 이런 업체들이 다 오프라인 물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종연행 해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선의의 경쟁이 이제 펼쳐진 것 같아서 투자분들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두 회사 다 저는 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 밑에 좀 약간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점점 경쟁이 도태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기업이 지금 그리고 특히 쿠팡을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쿠팡 너네 돈 없잖아. 이게 제일 우려했는데 5조 원의 실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투자를 하니까 쿠팡은 더 좋아지겠죠. 그럼 그 밑에 있던 기업들은 더 힘들어져요. 1등 업체가 치고 나가니까. 1, 2위 워낙 싸우니까. 싸운데 밑에는 존재감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3등, 4등 하는 업체들은 거기서 3, 4등 하는 업체들이 치고 가면 또 뭐 상관없지만 앞으로 업데이트를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만고만한 기업들은.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양수 겸장인 업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지난 시간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콜판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택배는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제 회사들,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결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계속 차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누가 이기든 간에 같이 좋아지는 그림. 사실 이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가 잘하건 폭스바겐이 잘하건 토요타가 잘하건 상관이 없어요. 배터리 납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리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요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2년, 5년, 10년 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돼요. 그걸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냥 대표적인 가치주는 은행주 같은 거예요. 통신주, 은행주는 성장은 안 하죠. 안 하는데 매년 비슷한 돈을 벌어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는 되게 싸죠. 대신에 싸게 거래되고 성장주는 지금 돈을 못 벌지만 5년, 그 2차 전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이 아니라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니까 5년, 10년 후에는 이만큼 돈을 벌겠지. 그래서 미래 가치를 당겨서 반영하는 게
이 성장주다 보니까 비싸죠. 네. 지금 실적으로 밸류에이션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그렇죠. 거죠. PER이 높죠. 예, 뭐 50배, 60배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성장주의 좀 약간의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투자를 하실 때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성장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난 지금 돈 버는 기업이 좋고 배당을 받고 싶다. 아. 이 같이 주면 배당 많이 줘요. 네. 왜냐하면 현금을 어디 쓰질 않고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네. 이게 묶어놓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배당 많이 주죠. 그래서 같이 주는 주로 좀 배당주가 많다는 거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성장주의 장점은 항상 주도주는 다 성장주에서 나와요.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0배, 20배는 다 성장주입니다. 아. 가치주는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몇 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장주를 해야 되는데, 단점은 금리에 되게 취약하죠. 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높아져가지고 네.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성장주가 좀 빠지는 게 약간의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장주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그 성장이 꺾일 때 내가 잘못 들고 있으면 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LCD 제조업체들이 네. 정말 성장주로 각광받다가 중국이 뛰어들면서 사약산업 돼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 투자하실 때는 성장을 하는 사이클에서는 좋은데, 반드시 언제 꺾이는지, 경쟁자가 뛰어드는지 그것까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손이 많이 가요. 네. 항상 긴장하면서. 아. 그런데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내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성장주다. 다만 가치주는 좀 편해요. 예. 하단이 단단합니다. 오른 게 없으니까 뭐 별로 까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 이상의 배당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되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는 은퇴 생활자인데 나는 1년에 5에서 10%만 수익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치주가 딱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는 오히려 가치주가 좀 나을 수 있는데, 단점은 뭐죠? 성장 매력이 없기 때문에 네. 주가가 어느 레벨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아.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요. 예.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간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금리라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 금리가 오르는 레벨 이상으로 가치주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벽에 막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가치주의 단점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는 다 결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성장주도 일부 좀 하시고 네. 가치주. 왜냐면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을 하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나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좋고, 이 국면에서 이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골고루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눈여겨볼 섹터에 대한 염성한 부장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염성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